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원로 외교관이신 한표옥 선생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우리 정부의 수립 당시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의 초대 공사를 역임하신 한미 외교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시면서 겪은 외교 비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은 오늘 저녁의 얘기가 대단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표옥 대사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현재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에 속한 평화복지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정년으로 퇴임하신 지가 언제 시대인가요? 81년도인데요. 예. 81년도에 정년 퇴직하고 산학협동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고문으로 있다가 한미 외교 요람기라는 책도 하나 제출하고 예. 그리고 또 한영협회 회장을 한 4년 동안 하다가 네. 그 도중에 그 경희대학에 속한 소위 그 평화복지대학원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네. 1984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거기서 교수로 현재까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년 퇴임하신 후도 그 외교관 생활을 하실 때보다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군요. 그래서 역시 나이 들면서 역시 지혜도 생기는지 예. 또 그 지혜라는 것은 특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예. 자기 자신을 해서 좋다 하는 얘기를 책에서도 읽었고 예. 다른 선배들한테 듣고 해서 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것을 물론 느끼게 되죠. 예. 젊은 학생들하고 예. 늘 상대하게 된다는 그 예. 자체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예.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례지만 제가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72살입니다 지금 금년에.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나보다도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그 자기 연세에 대해서 누가 묻기에 예. 그 대답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나도 그 되풀이하고 싶은데 예. 그 나이 세 가지 나이를 댈 수가 있다고. 어허. 그 소위 태어나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나이. 네. 이거 72세죠. 예. 건강 나이로 따지고 본다면은 한 60세 되는 나이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그 이제 육체적인 나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활동에 대한 나이를 따진다 하면은 아마 한 80.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건강은 뭐 다행히 그렇게 뭐 곤란한 점이 없어서 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 가르치는 활동에 대해서는 뭐 큰 지장을 느끼지 않고 책도 있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교관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외교관 생활을 1949년도 아주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미대사관이 처음으로 창설하게 되는데 내 자신이 그때 창설 요원으로 워싱턴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외교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1년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하면 한 32, 3년 되죠.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 주미공사로 초대 주미공사로 외교관 생활을 처음 시작하셔서 뭐 그동안에 참 거의 반평생을 해오신 편입니다. 그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그 외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집 생각, 고향 생각 뭐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주미공사 시절에도 그렇고 또 대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도 그렇고 그 공무 관계로 이제 본국에 오게 된 기회가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주미공사 시절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네. 그 본국에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고요. 네. 유엔 대사 때는 뭐 1년에 한 2, 3차 오는 때도 협의고 공무 협의차 오는 때도 있고 다른 데 대사로 있을 때는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요새는 그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그 공관장 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것을 한 번은 이제 현지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본국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할 때는 이제 부부 동반해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 실정을 직접 자기가 목격도 하게 되고 네. 시찰도 가게 되고 네, 해서 예.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예. 기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함경남도 북천입니다. 아하. 이준 열사 고향이죠. 예. 사실에 있어서는 이준 열사 그분의 나신 그 고향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3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월남은 언제 하셨습니까? 월남은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그 어렸을 때 시절을 고향서 지내고 예. 그러고서 이제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예. 요 사이는 뭐 대학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것은 전부 서울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학창 시절부터 외교관을 꿈꿔오셨습니까? 일제 시대는 감히 그 생각이 나지도 않았고 예. 또 한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이상할 정도였겠죠. 네. 그러나 이제 미국에 가고픈 생각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셋째 형님께서 그 우리 동네에서는 좀 눈이 깬 분이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미국 유학도 꿈꾼 때가 있고 했었는데 이루지를 못하고 네. 우리가 오형제인데 오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네. 보통 때로 하면은 그 막내면은 그 팔자가 그저 기운 매는 팔자밖에 안 될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우리 셋째 형님의 그걸로 해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으면 그 미국 유학 간다는 그 자체는 역시 일본 테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외교관하고 어떻게 직결시키느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여기저기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정치학을 하게 됐어요. 예. 철학을 딴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전부 이제 정치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꿈에도 꿨고 네. 2차 대전 때 얘기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그 고무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주권 국가로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은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있을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것이 이제 외교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접적인 도와서는 45년 아마 1월인가 됩니다만은 2차 대전이 아직까지는 종결 나기 전입니다. 그것이.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이 그때 항복한 것이 이제 5월 달이고 일본은 뭐 8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소위 그때 당시에 도약 문제에 대해서의 미국 정부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 소위 태평양 회의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가 전후에 있어서의 그 일본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4개 거명한 학자들이 예. 그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물론 미국 국무성은 그 뒤에서 자기들 뒷받침해 줄 건 뒷받침해 가면서 할 때
그때 역시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 우리 초대 대통령 그분이 그때 워싱턴에서 그 한국 그 독립 운동을 그러니까 1919년도부터 미리 계속해서 네. 거기 계시면서 이제 하신 그런 관계를 하고 또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워싱턴에 거기가 오래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회의가 알려지자 이분이 착안한 것이 그 궁극적으로 한국 문제도 거기서 토의가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가야 되겠다 해서 상당한 약관이었습니다만은 네. 그 일을 그이가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날들어 너 거기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어허.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박사하고 관계는 또 내가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올 때 근데요, 지금 말씀 중이십니다만 미국으로 유학하실 때가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물론이죠. 가셨습니까? 그럼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 직전에 미국을 갔어요. 아, 전쟁 시작하기 예, 직전에요. 그렇죠. 이제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예. 졸업하면서 곧 이제 미국 가는 것을 수습을 했는데 네.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여권을 일본 정부에서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 가는 길에 그 셋째 형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승만 박사를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하. 호놀룰루에서 예. 그 가서 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시죠. 예.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역시 그이도 한국 실정은 어떤지 한국 궁금한 생각에서 나한테 물어도 보시고 해서 이제 그때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내가 본 대로 그이한테 말씀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난 자기 그 말씀이 난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때가 올 것 같이 자기는 느껴진다. 네. 현재까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목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눈을 뜰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역시 한국도 네. 그 찰나에 해방될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보이니 자네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힘이니 그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그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고 주권을 회복하게 됐을 경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초대 주미 대사로 장면 박사가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처음 우리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가지고 대사관이 개설이 됨으로써 초창기에는 대단히 아마 국가 간의 임무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대사관에서요. 무엇보담도 어떤 일이 제일 급선무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엇보담도 대한민국이 48년도 8월에 정부 수립했죠. 정부 수립이 됐을 경우에 우리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들 기타 국민들 전체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계속된 존속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참담한 환경이 있었죠. 미국 해방 직후부터 와 있던 미군은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꾸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 동시였고 38선이란 분단선이 생겨가지고 북쪽에는 소련군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기는 없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미대사관 처음 창설됐을 때 이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내린 지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조야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집어넣어 두고 한국 정부가 한반도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 유엔 총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니까
이것은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뭐 정부야 알고 있지만 일반 네. 국민한테 동시에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때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대사관의 인원은 외교관은 몇 사람이나 갔었습니까? 그러니까 맨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장면대사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었고요. 예. 그러고 얼마 있다가 한 사람 더 불고 예. 그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한 2, 3명 더 늘고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 6.25 때는 거기에 계셨었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요. 물론이죠. 그 당시 상황은 더 말할 거 없이 급박했겠습니다. 말할 수 없죠. 예. 이제 6.25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뭐인가니 그 중국이 네. 적색화된 것이 이제 네. 49년도 9월 달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었죠. 역시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이룩해 나갈 수 있는 나라 우방국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그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걸로 해서 몹시 걱정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가치를 그렇게 인정을 못했습니다. 네. 자기들한테. 예. 그다음 국무성은 한국이 중요하다. 예. 미국 국무성은 한국이 중요한 지역이다. 네. 일본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은 절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이제 주장하고 국방부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죠. 예. 그런데 결국 가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박약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해 가지고 우리 처음 그 소식 들은 것이 이 대통령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네. 우리 대사관저에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국군이 상당히 용기 있게 잘 싸우고 있긴 있으나 원래가 가지고 있는 무기란다든지 모든 장비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시급하다. 네. 이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지시를 우리가 받고 전쟁 발발 바로 다음 날입니다만은 여기서는 25일인데 네. 그게 워싱턴 D.C.에서는 24일이 됩니다. 24일이 되죠. 하루 늦게 가니까요. 예. 마침 그 미국 정부의 이제 그 주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 그 전쟁 문제를 다루게 되고 또 예. 동시에 미국 정부도 상당히 그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해서 우리는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그런 것을 느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유엔 총회는 아닙니다만 안보리에서 결국은 그 유엔 소위 컬렉티브 세큐리티 이것을 거기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부터 유엔군이 이제 한국에 진군하게끔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이 박사의 전화를 받고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각계 요로와 이제 접촉을 시도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군이 들어오기까지고 며칠이 걸린 그러니까 겁니까? 그게 전부 해서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에 빠른 시일에 예. 직접 군대가 여기 온 것은 좀 지나서입니다만은 네. 결정이 이룩된 것은 한 2, 3일 내에 결정이 났죠. 이를테면은 24일 날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에서는 그 25일 날 일요일입니다. 거기는 네. 일요일 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이 되고 일요일 날인데도 일요일 불구하고요. 날인데도요. 그리고 26일 날 오후 3시에 장면 박사하고 나하고가 네. truman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으로 가는 겁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truman 대통령하고 당시에 국무장관이던 이제 애치슨 장관하고 우리 네 사람이서 한 1시간 동안 앉아서 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는 태도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예. 그러나 이제
트루먼 대통령 자신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 중에 상당히 그 함축성 있는 얘기를 했기에 어느 정도의 그 고무를 느꼈죠. 이 얘기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자기들도 상당히 그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미국을 아끼는 우방들이 와서 도와줬다. 이를테면 불란서에서 라파엘 장군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미국 독립군을 도와준 그런 사실. 네. 또 제1차 대전 때 구라파 전역이 독일 담원에 짓밟힐 때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을 때 미국이 가서 도와준 사실. 네. 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걸 보니까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네. 그 다음 날 네.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 공군하고 해군 병력이 네. 한국 자유 수호를 위해서 네. 동원이 된다 하는 결정을 냈죠.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의 외교가 지금 대단히 다변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49년도 이를테면 이제 49년도 초에 이제 우리 주미 대사관을 창설해 가지고 이제 대미 외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됐는데 그러니까 49년도부터 이제 59년도 한 10년 동안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렇게 두고 볼 때 물론 미국 일년도로 났다고 볼 수 있죠. 외교 활동이 미국과의 외교 활동이 그렇죠. 전부였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네. 그때 당시에 한국이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경제 원조고 네. 무엇보다도 군사 원조인데 네. 군사 원조, 경제 원조가 나올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국제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역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력도 약했지만은 사실에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우리 외교라는 것이 아주 절대 필요한 때였었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다변화해가지고 일본도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젠 뭐 세계 그렇죠. 전 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하고도 외교 관계가 수립이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네. 주미 공사를 비롯해서 아주 여러 나라의 대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람이 있으실 때는 언제였어요? 보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다 보람이 있었는데 네. 무보담도 이제 일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제 잔악상을 직접 체험을 했던 입장에서 독립된 한국 주권 국가를 위해서 말단 외교관으로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난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이것 자체가 큰 보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다면은 대사로 내가 나간 것이 지금부터 한 23년 전 얘기인데 지니바 대표부 대사로 이제 임명이 돼서 나갔습니다. 제네바에. 예, 네. 제네바에. 네. 이제 그때 가 있을 때 67년도입니다만은 그 지니바의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소위 국제연합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갖다서 웅테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후진 국가들끼리 모인 그룹을 그룹 오브 77이라고 아마 이 학생들은 아마 혹시 책에서 그런 거 읽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룹 오브 77이 가끔 가다가 그 강력급 회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알제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 피치 못할 사정에서 알제리에서 했는데 우리는 그걸 환영하지는 못했으나 혼자서 그걸 갖다 막을 수는 없었고 그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철석같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그때 우리가 내가 인솔해 가지고 갔는데 한 10여 명 됩니다만은 그것이 77년도 그 8월 말 9월 초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연금에 빠졌어요. 연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24시간 후에 우리 최규하 외무장관 당시 외무장관 그분이 자기 비서를 데리고 이제 거기 도착하게 되는데 그 양반도 역시 이제 연금. 근데 연금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북한하고 알제리하고 상당히 이게
제의가 돼가지고 예. 제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알제리라는 나라가 제일 싫어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예. 그 이유는 무용하니 월남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노이 지지파니까 하노이 지지파니까 일단 미국을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 병력을 많이 가지고 간 나라가 한국이니까 한국을 미워하는 판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의도는 이 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을 몹시 기대했어요. 월남 대표도 왔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제 발로 걸어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티고 네. 나갈 필요가 없다. 이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가까지도 나갔었으면 그 회의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 있은 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 그분의 그 압력이 상당히 강했죠. 한국 대표가 정식으로 거기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유예시켜라. 네. 지네바에 가서 다시 하고 알제리에서는 하는 것은 철수해라. 예. 뭐 이런 지시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알제리 정부가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를 참석을 시키게 됐어요. 이 연금은 하루 당하시고요. 연가 하루뿐이 아니에요. 상당히 예. 여러 날 됐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도 정식으로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끝날 때까지 다 거기서 무사히 지냈고 예. 이제 이런 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 특색으로 해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어허. 이제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한 그 태도가 네. 국위 선양에 큰 이바지가 됐다. 뭐 이것을 그때 그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사로 처음 나가가지고 처음 당하는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죠.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역시 외교관으로서. 역시 그 직접 관여는 안 됐습니다만은 주영 대사 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오지리에서 한 4년 동안 대사로 있다가 영국 대사로 이제 77년도 봄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부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미 카터라는 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한 지 바로 한 네.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선거 때도 이제 선거 공약으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네.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 공약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을까 이제 이 염려가 우리한테는 대단했죠. 네. 그때 당시에 만약에 미군이 철수된다 하게 되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그 북쪽의 막강한 굴력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뭐 명약관하였으니까 네. 이제 그때 상당히 외교관이고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그 걱정을 하게 됐죠. 이제 네. 그러나 그때 역시 영국 정부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동정적이 돼서 우리가 하고픈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그 말이 미국에도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네. 그 전달이 왜 영국 같은 나라를 통해서 전달을 시게끔 해야 되겠느냐. 그건 뭐 뻔한 얘기죠.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한 느낌을 갖지 않은 것 같고 여기 주둔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소위 그 유명한 코리아 게이트라는 것이 이제 그때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일반 미국 국민들도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염증을 느끼게 되고 하니까 우리 대사나 우리 국가 원수가 그 어려운 얘기를 했댔자 미국 측에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그럴 위험성이 많은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주영 대사로 있는 당신이 영국 그 고위층에 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잘 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라. 그래서 역시 그 영국 정부와 우리 측을 상당히 두둔해서
예. 자기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철군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네. 한국 위해를 초치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동시에 그건 전 지역에 있어서의 그 평화 유지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론을 전개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카터 대통령이 그걸 수정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들어서는 전적으로 주둔하는데 굳혀진 것이 예. 그 정책이었죠. 그 저희가 1948년에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래 오늘날까지 그 외교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그 한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였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원조가 없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나라를 튼튼히 기반을 다질 수 있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누구나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 근래 와가지고 미국을 보는 시각이 종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 젊은 층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지식인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원조를 위해서 외교관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가 사실에 있어서 경제 원조니 군사 원조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네. 이제 그 혜택으로 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존속해 있은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뜻에서 노상 그 미국에 대해서 구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그 마음은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반미 감정 있는 것을 나 자신도 외교관으로 은퇴한 다음부터 여기 본국에 와서 있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마음으로서는 상당히 그 불안스러운 생각이 들고 예.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교관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분단 상태에 있고 또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이 그 요만조만한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저쪽이라 하면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은 네. 얘기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혼자만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면은 그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미국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우방에 대한 지원 정책 이것은 여전히 계속이 돼야 되겠고 계속될 필요성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소위 그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더 퍼지질 않고 언젠가는 그것도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네. 그 요즘 정부에서 북방 외교의 길을 아주 다각적으로 그 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랜 외교 활동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그 극적인 발전이죠. 예.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은 역시 지금 공산진영 특히 소련, 중공 의시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약점 이것을 그 자신들이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정책 모색을 하다 보니 뭐 페트로스트라카니 뭐 글라스노스니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인간이 우리가 지금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 전체의 바람이고 정부의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돕는 의미에서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소련이 그렇게 느끼고 중공이 그렇게 느끼고 또 우리가 그 공산 진영에 있는 헝가리니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 관계까지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좋은 의미에서 평양에 대한 압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개방을 해야만 자기들 경제 자체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역시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경선진에서 잘 모른다고 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깊이 심도 있는 지식을 우리가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긴 하되 상당히 심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정부 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그 심중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로 외교관의 한 분으로서 평소 그 외교를 하는 후배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죠. 예. 많은데 내 자신이 외교관이 됐을 때 외교의 ABC도 몰랐습니다. 네. 사실에 있어서는 또 외교관이 되다 보니까 외교에 대한 책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49년도 초입니다마는 미국에서 저명한 그 은퇴한 외교관이 외교에 대한 책을 낸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걸 사서 읽었더니 외교에 대해서 참고되는 책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단념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단념해라. 예. 이게 모든 것을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 법인데. 예. 근데 이분은 아주 솔직하게 과거 그이가 한 4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한 사람인데 네. 책에서 배울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만약 외교관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만은 내가 겪은 그런 건 안 그렇게 되죠. 외교관으로서의 선배가 하도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축적한 그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외교관이 된다 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대표한다는데 이제 큰 그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예. 나라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 동시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자기의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 일개 외교관이 내가 대표하는 나라를 내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 사람의 그 주 인사들이 존경하고 좋은 나라다 하는 인상을 갖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주재국 사람들이 나를 젊은 외교관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한국 외교관인데 사람 됨이 그만하면 괜찮다. 한국을 그만하면 상당히 국위 선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젊은 외교관이다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으면 그 대단히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화제가 풍부해야 됩니다. 화제가 풍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독서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문학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미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회화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음악 또 체육까지라도 철학은 물론이고 이제 이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 범위에서 알 수 있음으로 해서 다른 나라 동료 외교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화제가 풍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풍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친근미를 같이 느낌으로 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또 나의 그 얘기에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폭넓은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되겠군요. 절대 필요하죠. 근데 그 외교관은 말이죠. 절대로 그 예스라는 말과 노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네
아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뭘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적당히 대답을 하죠. 그 적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알맞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교관이라는 것은 그 이제 책임이 상당히 책임에 따라가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자기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되죠. 예. 그래서 내가 암만 말단 의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 간주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 no 하게 되면 상당히 단정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예. 혹시 자제분 중에서 외교관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통틀어서 아들 하나입니다. 통틀어서 아들 하나인데 그는 지금 뭐 38세 나이가 되고 외교관이 될 생각을 어렸을 땐 하는데 그걸 자기가 뚫고 안 나가서 외교관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방청객 가운데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몇 가지 받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미국을 보는 관점이 변하듯이 미국도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변할 것 같은데 그 1949년도 처음 외교관 생활을 하셨을 때랑 그 80년도에 들어와서 이 변화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얘기 하려면 뭐 장시간 걸리는데 설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특히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고 미국 정부론을 공부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본데 그 전에는 우리 경제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룩하기 전에는 한국을 볼 때 미국의 원조에 의거해서 생존을 계속한 나라 이런 정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념이 대단히 굳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서 내가 파악하는 미국의 시각은 한국에 대한 시각은 어떠냐?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경제 원조를 베푼 나라가 한국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 와서 볼 때 한국만큼 그 경제 원조를 빛나게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난 그 미국 친구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편지를 가끔 받습니다만은 그 편지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요. 한국이 이를테면 현대 자동차가 거기서 많이 팔린다. 뭐 저번엔 편지가 왔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오는 자동차하고 우리 현대 자동차하고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편지에 의하면은 유고슬라비아 자동차가 요새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자동차 그 퀄리티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자동차는 지고 있다. 이걸 볼 때 한국 자동차에게 유고 자동차가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고차가 우리 차한테 지고 있어요. 지고 있다. 예, 우리 차한테 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로 봐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은 내가 보는 미국의 시각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원조만 받고 있던 나라가 아니고 자기 혼자 힘으로서 이룩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나라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딴 사람 질문하죠. 예. 우리가는 각자 분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세계사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속에서 이렇게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세계의 사조는 민주주의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 40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어떤 나라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도 혹시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 얼마 동안은 상당히 그 진전을 보이고 민주화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 속의 한국, 과연 한국은 지금 세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큰 역할을 하는 한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나갔어야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영어로 하면은 tolerance of ideas, 영어로 그 생각의 관용성 뭐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한테 맞지 않는 얘기라도 경청을 해서 그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늠름한 자세를 보이는 이런 거 이럴 때면은 무엇보다도 이 혼자 독단적인 이견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됐다. 그래야만 남들이 볼 때 나를 일종 civilized person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좀 덜 civilized한 사람을 보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tolerance, 남에 대한 tolerance, 남의 아이디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tolerate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젊은 사람으로서 갖는 것이 이 계속해서 장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필요한 것이라고 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일이 다 아주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 초창기부터 그 전막중한 임무를 맡으셔서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유쾌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원로 외교관이신 한표욱 선생님 모시고 33년간 외교 일선에서 활약해 오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